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분이 또 와 계십니다. 오늘 또 심층 인터뷰 아주 좋은 말씀 해주실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반도체도 어떻게 새해 복 좀 받게 될까요? 네, 뭐 하루 반짝했다가 네. 네, 조금 소강 상태인데요. 네.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 좋게 보고 네. 계시는 네. 그런 상황이고. 뭐 사실 대표님 오신다고 해서 구독자분들 많이 기다렸지만 네. 저도 오늘 이후에 대표님 오신다고 해서 너무 기대가 됐습니다. 항상. 네, 또 IT의 신, 또 반도체를 꼼꼼히 한번 물어봐야죠. 음. 네, 일단 새해 초니까 올해의 전반적인 반도체 섹터 흐름이 어떻게 될지 전반적인 그림 한번 그려주시고 제가 디테일한 내용 좀 여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전반적인 흐름은 올해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그 결론부터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많이 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반기까지는 좋게 보고 있고요. 그 하반기는 조금 안 좋게 보고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주식 시장의 관점입니다. 이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약간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업황 사이클하고 주식 사이클이 약간 다르죠? 시계열이 달라요. 네. 네, 이게 두 분은 아시는데 그걸 모르고 지금 업황이 이제 막 시작이에요 이러면 이제 주가도 시작인 줄 알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업황으로 보면 이제 상승 사이클로 들어온 지 이제 한 분기밖에 안 지났어요. 그렇죠. 그러면 3개월밖에 안 된 거거든요. 근데 주식은 이미 절반 정도는 업사이드를 프라이싱 해버렸습니다. 네. 반 정도는 이미 올랐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한 50% 정도의 업사이드가 남아 있는 건데 그것도 아마 올 상반기에 좀 뽑아버릴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라는 거는 네. 진짜 늦어도 2분기까지일까요? 아니면 1분기에 미리 좀 땡겨 놓을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미리 좀 땡겨 놓은 경향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이 워낙 선반영이 빠르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업황으로 보면 올 하반기도 좋고요. 내년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주식으로 보면 거의 제가 보기에는 상반기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그 뒤로도 좋겠지만. 네, 어떤 주식들은 올라갈 수 있겠지만 다 같이 해피하게 섹터가 쫙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은 상반기 정도까지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네. 달려놔야겠네. 네. 사실 대표님 방금표가 저는 공감되는 부분이 많고 저도 거의 비슷하게 큰 그림을 보고 있었는데 저는 그럼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보통 예를 들어서 올해 업황 피크보다는 대략 한 2개 분기 정도 전에 주가 피크가 온다고 우리가 대략 본다면 시장에 약간 우려하는 게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반영되고 있는 그 기대감이 업황이 상당히 큰 폭으로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어서 속도만 빠른 게 아니라 폭도 좀 과한 게 아니냐 우리도 일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업황의 개선폭이 상당히 크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지금의 시장이 바라보는 긍정이 좀 속도도 빠르지만 좀 규모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해서 좀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두 가지 다 해당됩니다. 일단은 업황 개선 속도가 너무 빨랐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보면 3분기가 그러니까 올해 이 반도체라는 게 한 4년 정도를 한마디로 해서 사이클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상승 사이클이 2년에서 2년 6개월 정도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하락 사이클이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하락 사이클에서 상승 사이클로 이제 진입할 때 어떤 시그널들이 있냐면 재고가 줄어요. 재고가 줄고 이제 고정 거래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작년 3분기 보면 재고가 거의 바닥을 찍었었거든요. 그리고 4분기부터 고정 거래 가격이 반등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좀 천천히 가면 좋은데 급반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4분기 원래 한 그 반등 폭이 한 10% 중후반대 정도로 봤거든요. 네. 그런데 디램 같은 경우 그런데 실제로 20% 중후반대까지 반등한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올 상반기에서 이 상반기 사이클에서 제일 중요한 이벤트가 저는 이제 굳이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메모리 감산의 종료 스케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 메모리 감산 스케줄이 좀 뒤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사이클이 좀 더 크고 좀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네. 삼성이 그 카드를 4분기에 써버렸습니다. 모두가 좀 자꾸 앞당겨지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삼성이 그동안 이제 사실 이 하락 사이클이 재작년에 어목했던 이유가 네. 삼성이 목리를 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위적인 감산 없다. 감산 왜냐면 없다. 네, 대다수 메모리 업체들이 감산에 돌입했는데 네. 삼성 혼자 버티다가 그게 오히려 하락폭이 더 음. 크니까 삼성이 작년부터 감산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감산폭이 실제로 3분의 1, 그러니까 35%까지 감산폭이 줄었는데 4분기에 이게 아마 15%까지 감산폭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20%포인트를 이제 이미 정상화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카드가 사실은 올 상반기 주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였는데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이번 1월 2일 날 굉장히 셌던 그 어떤 그 특히 보면 프로세스 케미칼 업체들이나 부품 업체들 반등폭이 되게 셌어요. 네. TCK나 원익 QNC, 심텍,
뭐 솔브레인, 동진 세미캠 이런 업체들 가동률이 올라가면 좋아지는 업체들이 한순간에 확 반등해 버렸거든요. 네네. 1월 2일 날. 네. 그게 아마 삼성이 4분기에 감산을 어느 정도 좀 완화한 그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올해 반도체만 보려면 글로벌 시장 전체로만 한번 보고 국내로 들어오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일단 궁금한 건 인텔이 요즘 얘기들이 많잖아요. 인텔이 이번 ASML 장비 가져가고 이런 것들이 시장에 뭔가 변화를 주는 거 아니냐. 뭐 또 새로운 강력한 경쟁자 대응가 이런 얘기가 있는데 대표님 혹시 인텔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인텔이 사실은 작년에 예상외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네. 왜냐면 이제 인텔이 그 동네 바보형이라고 했거든요. 진짜 바보였죠. 아, 네. 그렇네. 네, 워낙 그 인텔이 한때는 외계인을 고문해서 기술을 뽑아낸다고 해서 진짜 초격차의 대명사였거든요. 그래서 인텔이 근데 너무 못해가지고 아무도 기대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그러갔습니다. 더 나빠질 게 없으면 올라가요. 그게 이제 작년에 인텔이 보여줬던 거고 삼성의 지금 상황을 보면요. 삼성이 뭐 시스템 반도체든 파운드리든 네. 메모리든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네, 현재 상황을 보면.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런 것들이 다 프라이싱 돼 있고 이제는 그 중에서 하나만 터지면 주가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인텔이 작년에 보여줬던 모습을 삼성이 올해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저는 반영돼 있다고 봅니다. 네. 그건 살짝의 확증 편향이 좀 들어가 있는 약간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런 것도 진짜? 있고요. 네, 이제 실제로 이제 삼성이 일단 감산을 조기 종료하는 네. 흐름에서 그냥 단순히 저게 그냥 경영진들의 어떻게 보면 뭔가 과욕일까? 아니면 우리가 못 보고 있는 수요를 보고 있는 걸까? 이제 여기 그래도 삼성인데 이런 혹시 내가 보지 못하는 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은 어떻게 이 금년에도 확실히 좀 팍팍 치고 올라갑니까? 네, 인텔은 뭐 그동안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업사이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작년에 AI 반도체 그러면 전부 서버칩만 쳐다봤잖아요. 그게 이제 엔비디아하고 엔비디아의 친구들이 대부분 주가의 시세를 이끌었는데 올해는 이제 온 디바이스 AI라는 이제 관점에서 그 AI가 확산되는 그림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지금 보면 대부분 모바일 쪽을 많이 봐요. 온 디바이스 AI 그러면. 왜냐면 이제 뭐 스마트폰에 가우스가 들어가고 구글 제미나이 나노가 이제 올라가고 이런 것들 보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온 디바이스 AI는요. 킬러 어플리케이션은 저는 자동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온 디바이스 AI의 킬러 어플리케이션은 자동차가 될 거고요. 그게 왜냐면 레벨 3 자율주행차부터 AI 기능이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요건데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면 온 디바이스 AI의 핵심은 저는 PC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온 디바이스 AI가 우리가 쓰는 무료 챗GPT가 1750억 개 파라미터를 네네. 구현합니다. 이게 A100, 엔비디아 A100 1만 개를 가지고 요 정도 그 연산을 돌리는 건데요. 네네. 요거를 이제 로컬에서 일부 분담을 한다라는 게 온 디바이스 AI 개념인데 그렇죠. 지금 보면 매개 변수가 18억 개에서 한 70억 개 정도 돼요. 근데 그 정도도 굉장히 라이트하긴 한데 만약에 그런 정도의 모델 그러니까 파인튜닝한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네. 이걸 스마트폰에서 돌리면 배터리가 아마 몇 시간 못 버틸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되려면 사람들이 카카오톡처럼 계속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선인 PC 쪽이 좀 더 낫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 그 PC용 칩셋에서 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인텔의 메테오 레이크라는 신규 칩셋부터 이제 AI 그러니까 NPU 블록이 네. 두 개가 신규로 들어가요. 네. 기존에는 CPU하고 GPU 블록만 들어갔는데 이제는 AI를 담당할 수 있는 이제 NPU 블록이 두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네. 이게 이제 본격적인 온 디바이스 AI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됐어요. 네. 그러면 누가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될 거냐? 구글 제미나이가 될 거냐? 아니면 새로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오픈 AI 같은 업체가 새로 나타날 거냐? 네.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요 포인트 되게 중요한 것 중요한 같아요. 것 같아요. 네. 인공지능 시대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어느 브랜드가 가져가느냐. 제미나이는 굉장히 강력한 후보 중에 하나인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시장에 이제 의아했던 게 ASML의 장비 밖에서 사실 삼성전자도 굉장히 많이 공을 들이고 있는데 왜 그들이 하필 인텔과 손잡았느냐, 왜 인텔이 먼저 그 혜택을 받은 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뭐 어떤 흐름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미국이 뭐 칼 들고 협박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약간 그런 측면도 있고요. 일단은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게 하이 NA EUV라는 네. 차세대 장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올해 한 10대 정도가 생산이 돼요. 10대 중에 이제 6대를 인텔이 사가기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사실은 양날의 칼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이 어떻게 보면 그 지금 EUV 장비를 쓰는 데가
제일 중요한 수요처가 파운드리 쪽이죠. 네. 시스템 반도체 쪽. 특히 TSMC가 매년 절반을 사가요. EUV 장비의 절반을 사가고 그 다음으로 많이 사가는 업체가 삼성인데 삼성은 파운드리에도 쓰고 그리고 디램에도 씁니다. 네. 예. 근데 이 아이러니하게도요. 삼성의 경쟁력이 저하된 측면에는 EUV 장비를 너무 조기에 도입했다. 빨리 도입했다. 라고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왜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EUV라는 기술이 굉장히 유망한 건 맞아요. 네. 그리고 선단 공정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맞는데 아직까지 여기 소재, 부품, 장비, 밸류 체인이 완성이 안 됐어요. 아. 되게 어려워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아니면 그 자체가 글로벌리 봤을 때 아. 일단은 이게 장비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네. 여기 마스크라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노광 공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웨이퍼 위에다가 그 사진을 찍는 건데 네네. 굉장히 축소해서 사진을 찍는 거거든요. 아주 미세하게 축소해서 사진을 찍는 건데 이걸 하려면 사진 원판 마스크라는 게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일본의 이제 블랭크 마스크라는 원판부터 네. 일본의 호이아라는 업체나 아니면 아사히 글라스 케미칼 같은 업체들이 잘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수율이 낮아요. 아. 그리고 이걸 가지고 회로를 새기는 마스크도 이제 일본의 호야라는 업체가 하는데 여기도 수율이 낮아요. 그리고 EUV용 PR도 그렇게 막 원활하게 잘 나오진 않습니다. 성능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국내 업체들이 국산화를 한다고 하는데 글로벌 업체들도 아직까지는 제대로 돼 있지 않고 그리고 이제 마스크를 보호하는 펠리클이라는 그 소재도 아직까지 세팅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EUV도 그런데 그러면 하이 NA EUV라는 거는 차세대 공정은 더 준비가 안 돼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업체 입장에서는 배팅인 거예요. 내가 이거는 어렵지만 미리 들어가서 네. 내가 수업료 내고 나중에 초격차를 하겠어. 그러니까 퀀텀 점프를 하겠어. 라는 배팅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인텔이 이런 걸 할 수 있는 배경에는 결국 이제 글로벌리 보면 정부 보조금들이 그렇죠. 눈먼 돈들이 많이 풀리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거고 삼성은 그거 그냥 자기들 생돈으로 한 건데요. 그거를 퀀텀 점프를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퀀텀 점프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으로 보면 그 EUV 도입 때문에 오히려 D램 쪽에서도 경쟁력이 하이닉스한테 좀 밀리고 있고요. QPT를 쓰는 게 그러니까 멀티 패터닝을 기존에 쓰는 게 훨씬 생산 단가가 낮아요. 그러니까 원래 삼성은 왜 1등 업체가 될 수 있었냐면 D램이나 낸드 플래시의 가격, 생산 원가 구조가 경쟁사들보다 한 10%포인트가 더 낮았어요. 그러니까 같은 가격으로 팔아도 삼성은 이익이 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그거는 공정 경쟁력이죠. 아, 경쟁력으로. 예를 들면 뭐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도 다른 업체들은 뭐 128단이 되면 더블 스태킹이라는 그 네네네. 공정을 써야 되는데 삼성 혼자 싱글 스태킹으로 해서 그런 효율들을 구축한 건데 D램이나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삼성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수업료를 내고 일단 소부장 밸류 체인이 불안정하지만 들어갈게 라고 해서 지금 수업료를 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맨들 입장에서 좀 억울한 측면도 있어요. 그렇네요. 왜 지금 수업료 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못한다고 채찍질을 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똑같이 인텔이 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텔이 선단 공정이 14나노에서 무려 7년을 머물렀습니다. 한때 외계인을 고문해서 기술 뽑아낸다고 하던 인텔이 그만큼 기술 어떻게 보면 헤게모니가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배팅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면 오히려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재미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 ASML의 최신 장비를 가져간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일이긴 한데 승자의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건데 그래서 아마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TSMC가 일부러 약간 바보형 매긴 거 아니냐 슬쩍 물러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관점도 일부 있는 것 같은데 대표님도 거기 일부 동의하십니까? 일부 동의가 아니라 거의 거의 대부분 동의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EUV를 직접 핸들링 해본 업체들은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 이야기했던 것보다 선단 공정 스케줄이 훨씬 늘어졌거든요. 그게 그만큼 EUV라는 공정 이게 굉장히 좋은 기술은 맞아요. 이게 심지어 이 EUV라는 컨셉이 나온 게 1987년도입니다. 근데 이게 상용화된 게 무려 20년 뒤에 된 거잖아요. 그만큼 이게 기술이 어려운 건데 인텔이 EUV를 건너뛰고 하이엔의 EUV로 퀀텀 점프 한다? 그래 한번 해봐. 고생 엄청 할 걸. 그거를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텔이 처음에 이제 좀 이렇게 뭔가 길 닦아 놓으면 우리가 이렇게 따라갈게. 따라갈 수 있어. 그러니까 사이클 선수들이 그렇거든요. 이게 1등 딱 뒤에 붙어서 2등이 이렇게 바람을 앞에서 맞아주면 이렇게 힘 비축했다가 중요할 중요할 때 코너에서 팍 이렇게 속도 내서 갈 수 있는데 인텔 정도는 우리가 그 정도 할 수 있어 라고 TSMC나 삼성은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텔은 믿는 구석이 뭐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짧게만. 인텔은
어쨌든 그러니까 인텔이 한때는 기술 최고의 어떤 그 조직이었어요. 근데 이게 뭐 여러 가지 망가지는 원인이 있지만 재무통의 CEO들을 두 세대를 거치면서 네. 뭐 재무통이 CEO 되면 뭐 하겠어요? 비용 절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엔지니어들 차세대 기술 개발하고 있으면 얘들 하는 일도 없는 것 같은데 뭔지도 모르고. 예, 연봉만 많이 받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막 구조조정해요. 그러면 이제 자르잖아요. 그 자른 사람들이 애플이나 AMD나 엔비디아로 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텔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 아마 다른 경쟁사들이 클 수 없었을 텐데 이제 이게 문제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팻겔싱어라는 엔지니어 출신의 네, CEO를 네. 다시 데려온 거예요. 근데 팻겔싱어가 와서 보니까 도저히 이거를 리빌딩하기에는 선두업체들하고의 이 격차가 이 단순에 이게 이제는 기술 난이도라는 게 옛날처럼 이게 뭔가 밤새고 뭐 갈아 넣는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배팅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배팅하기 너무 좋은 시점이죠. 왜냐면 미국이 칩스법을 통해서 네. 반도체 굴기를 하고 그리고 유럽도 우리도 팩 깔아줘 보조금 줄게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 약간 인텔이 고생 좀 할 수도 있겠지만 잘 됐을 때는 좀 대박날 그렇죠.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하네요. 맞습니다. 그 하이 가능성도 스타일리터. 배제할 수 없어요. 네. 그래도 어쨌든 썩어도 준치라고. 네. 그 정말 인텔이 최고의 기술. 그 실제로 우리 그 고든모어 창업자가 작년에 작곡을 하셨잖아요. 네. 90세로 작곡을 하셨는데 파운드리라는 컨셉을 누가 처음 고안했냐면 네. 고든모어예요. 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우리가 주력인 D램도 인텔이 하다가 포기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인텔이라는 회사는 다 가지고 있었어요, 원래. 다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 관료화된 조직 때문에 오히려 너무 이제 정상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젖어든 거죠, 타성에. 네. 그럼 결국 글로벌 시장으로 보면 우리는 삼성전자에 기염이 있었던 게 10나노 미만의 공정은 사실 TSMC랑 삼성전자 투탑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인텔이 지금은 막 우리 내년 되면 이제 우리 2나노, 3나노 다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 가능성 좀 있는 이야기입니까? 현실 가능성이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대부분 없다고 생각했어요. 네. 반도체 전문가들 대부분 물어보면 못할 거야. 왜냐면 사파이어 래피드 10나노 가지고 저렇게 고생을 하는데 근데 의외로 이번에 7나노에서 노이즈가 없어요. 그죠? 이번에 메테오 레이크라는 게 처음 7나노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7나노인데 이게 자존심 상하니까 인텔 4라고 암코어 계열의 4나노하고 비슷하다. 우리는 그래서 7나노라 안 그러고 인텔 4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뭐 했는데 워낙 10나노에서 고생을 하다 보니까 7나노에서 오히려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메테오 레이크 같은 경우는 이게 멀티 파운드리를 했어요. 네. 일단은 일부 그 칩렛이라는 구조를 쓰거든요. 칩렛이라고 해서 이제 프로세서 코어 다이를 여러 개를 작은 거를 만들어서 이거를 레고 블록처럼 조립하는 건데 일부 코어들은 자기들이 생산하고 그리고 이제 GPU 코어 일부를 TSMC에서 받아서 썼어요. 보통 삼성도 그때 갤럭시 S22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던 게 GPU 커스텀을 AMD하고 협력해서 하려고 했는데 네네. 그게 오히려 저는 좀 독이 됐다고 보거든요. 아. 왜냐하면 단기간에 뭔가 하기에 파인 튜닝 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인텔은 이번에 별로 노이즈가 없거든요. 물론 메테오 레이크가 나와서 이제 이제 뭔가 계속 써보면서 좀 더 검증해야 네네. 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별 노이즈가 없어요. 그럼 만약에 이게 메테오 레이크가 성공적이다 그러면 인텔은 일단 7나노도 성공했고 그리고 이거를 멀티 파운드리화 하는 데서도 굉장히 TSMC하고 협력을 잘하고 있네 의외로. 그러면 레벨업 한 거죠. 그러면 그런 어떤 회사 내부의 어떤 체질이나 체력 개선된 측면들이 향후 차세대 공정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변 그러면 사실 인텔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10나노 미만의 수율 제대로 나온 애들이 TSMC랑 전자밖에 없다 보니까 약간 바틀넥 현상이라고 할까 수요는 아무리 있어도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인텔이 참전하면 이게 공급 과잉에 대해서 경쟁이 또 치열해지게 되고 전자가 좀 불리한 입장이 되고 이런 변화가 있는 겁니까? 인텔이 뭐 진짜 18옹스트롬 그러니까 1.8나노를 스케줄대로 한다 그러면 이제 실제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네. 저는 그런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7나노를 잘한다라는 거하고 3나노부터는요. 일단 3나노 공정부터는 이게 양자역학의 세계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밸류 체인하고 완전히 달라져요. 그게 1나노라는 게 그 실리콘 알갱이가요. 그게 지름이 네네. 실리콘 알갱이가 그러니까 2옹스트롬이에요. 그러니까 10옹스트롬이 1나노거든요. 그러면 1나노는 실리콘 원자 알갱이가 5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원래 전자가 이쪽으로 쭉 가야 되는데 갑자기 일로 가고 이런 것들 양자역학적으로 풀어야 진짜 되는데 양자역학이네.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4나노에서 3나노로 가는 것도 굉장히 생각보다 스케줄이 늘어졌고요. 3나노에서 2나노로 가는 것도 굉장히 늘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7나노에서 1.8나노로 과연 이제 이런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요소 기술들이 여기서도 통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거다. 네, 왜냐하면 인텔이 아직까지 여기서 충분한 데이터, 학습 데이터들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파운드리 쪽에서 어차피 인텔이 좀 베팅은 하고 있지만 이건 결과는 아직까지 뭐 미지수니까 아직까지 뭐 미리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하면 요즘 또 시장에 좀 핫한 건 이제 HBM 수주를 어느 쪽으로 갈 거냐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 엔비디아는 계속 수요를 원하고 있는데 공급을 누가 할 거냐. 네. 하이닉스 걸 뭐 전자가 뺏어가냐 이런 얘기도 국내에서는 국내에서의 경쟁이라는 그림이 많은데 대표님 보기에는 이쪽 시장은 뭐 어떻게 흘러가는 겁니까? 일단 지금 그 AI 칩, GPGPU라고 하는 서버용 AI 칩도 쇼티지거든요. 네. 그럼 이 쇼티지가 왜 나냐면 TSMC의 파운드리가 부족한 거예요. TSMC 파운드리가 부족한데 이게 선단 공정이 부족한 게 아니라요. 네. 4나노, 5나노 공정이 부족한 게 아니라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코어스라고 하는 2.5D 구조로 만들거든요. 이게 GPU하고 HBM 아파트를 밑에 실리콘 인터포저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 여의도 IFC 복합몰처럼 네네. 한쪽은 오피스고 한쪽은 호텔인데 아, 이게 예. 지하로 연결돼 있잖아요. 네, 요 2.5D 구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작년 초 기준으로 TSMC의 월 캐파가 17,000장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다 가동을 해도 엔비디아의 GPU 수요를 못 맞추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80K까지 늘리겠다라는 게 이제 일단 TSMC의 이야기인데 그럼 거의 5배 증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쇼티지인데 자 이게 만약 해결되면 그러면 엔비디아 칩 팡팡 나오는 거냐? 네. 쉽지 않습니다. 왜요? 왜 그러냐면 HBM이 이제 쇼티지예요. HBM 다 쇼티지구나. 맞습니다. 이게 왜냐면 원래 2.5D 코어스라는 이 기술 자체가 그 프로그래머블 반도체 있죠. FPGA라는 그런 업체들이 일부 쓰던 공정이었어요. 이게 갑자기 AI 반도체에서 대박이 날지 아무도 몰랐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대량으로 밸류 체인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요소마다 특정 업체들이 독점으로 납품하는데 이게 다 하나의 병목인 거고요. 실제로 보면 여기서 칩에 구멍을 뚫고 붙이는 게 제일 중요한 공정인데 붙이는 게 원래는 뭐 그냥 다 할 수 있나 보다 했는데 결국 한미 반도체라는 회사 독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도레이라는 회사, 일본의 신카와라는 회사, 그리고 네덜란드 ASMPT라는 회사들이 본딩 쪽에 정말 잘하는 회사인데 네. HBM 본딩이 안 돼요. 그럼 왜 그래요? 기술이에요? 기술이 어려운 거죠. 이야. 그러니까 한 개 단층 붙이는 거랑 아파트 붙이는 건 기술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거 한미 반도체만 할 수 한미 있다? 반도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또 병목이에요. 그리고 한미 반도체는 일단 장비 만들어서 최우선 고객인 하이닉스한테 먼저 주겠죠. 예. 그러면 이게 TC 본딩이라는 게 또 병목이 될 수 있는 거고요. HBM이라는 게 또 병목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쉽지 그렇게 않죠. 치면 한미 반도체가 피를 더 압도적으로 올리면 안 돼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네. 아직은 그런 건 아니고. 지금도 사실 팔아도 이익이 마진이 거의 절반이 남는데 아. 그 이상은 과욕이죠. 네, 아, 그거는 그래요? 네 고객사하고의 뭐 그런 것들 관계도 있으니까. 네, 이게 하드웨어 업체가 사실 절반 받는 것만 해도 이익 내는 것만 뭐 이익률 그쵸.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그 정도만 내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좋을 땐 좋은데 또 너무 욕심부리면 나중에 힘들 때 맞습니다. 안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사실. 맞습니다. 네, 네. 그런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케이. 그리고 너무 그렇게 독점을 좀 냉혹하게 하다 보면 경쟁사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생기죠. 네. 네. 그러면 대표 오늘 저희가 전반부에는 어떻게 보면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의 경쟁 구도를 저희가 본 것 같고 지금은 HBM을 중심으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이렇게 봤는데 대표님께서 보기에 전체로 본다면 지금 업황의 기대감이나 뭐 주가의 상승 여력이나 이런 거 봤을 때 투자자들이 가장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영역은 어느 쪽을 좀 메인으로 봐야 될까요? 궁금하네요. 전체 그림에서. 일단 저는 이제 상반기 제일 중요한 어떤 그 이벤트는 감산의 마무리예요. 감산의 마무리가 이게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악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미 감산하는 걸 다 알고 있으면 네, 세론 뉴스죠. 네.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게 주가 레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약간 삼성 때문에 김이 빠진 측면이 있는데 그래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라고 보고 있고 결국 저는 1분기쯤에는 이제 디램의 감산이 마무리가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수요 공급으로 보면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2분기 정도 늦어도 3분기 초쯤에는 감산이 마무리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결국 시장 어떤 그 반도체 섹터의 밸류에이션하고 화학작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AI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AI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또 하드웨어 수요를 막 촉발시킨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네네. 기술 방향으로 막 한다. 그리고 뭐 오디바이스 AI에서 어떤 게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나왔다. 예를 들면 갑자기 틱톡처럼 확 떠버리면 네. 갑자기 반도체 수요가 확 늘어날 수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은 어쨌든 지금 상정하기가 힘든 변수들이고 지금 있는 요소들 가지고 이제 본다 그러면 결국 그 감산의 마무리가 되면 기존의 피해주들 있죠. 그러니까
프로세스 케미컬이나 부품주들이 아직까지는 장비 업체들에 비해서는 밸류에이션이 착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솔브레인이나 동진 세미캠이나 한솔 케미컬이나 이런 회사들은 아직까지 네, 업사이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츠 업체들, 네, TCK나 원익QNC 이런 회사들도 아직까지는 네, 밸류 매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영업 현장에서 고객분들과 실제로 얘기 나눠보면 많은 분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메모리 반도체야말로 대표적인 시클리컬이다 보니까 하락 사이클로 접어들어 버리면 이게 정말 그때 못 팔아놓으면 너무 고생하는 구간이 너무 길잖아요. 실제로 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2021년도 이후로 굉장히 오랜 기간 길다가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아직도 물려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대표님께서 보시기엔 이번의 상승 사이클이 꽤나 길게 지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번에도 역시나 좀 약간 좀 미리 팔고 나오는 게 좀 고생을 덜한 방법이 될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저는 상반기 중에 좀 수익이 낮다 그러면 한번 일부 수익을 실현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대형주와 중소형주 동일하신 거죠? 거의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중소형주들은 그 뒤로 좀 더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대형주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시총 상위주들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코스닥 시총 탑 10 안에서 보면 반도체 종목이 한 개밖에 없어요. HPSP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우리 예전에 바이오 사이클도 겪었고 그리고 2차 전지 사이클도 겪었지만 결국 이 섹터의 밸류가 비싸다라고 할 정도면 탑 10 안에 5개 종목은 들어와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공감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직까지 뭐 HPSP나 리노공업이나 솔브레인, 동진 세미캠 같은 업체들은 탑 10 안에 들어올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수급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밸류가 비싸다. 그래서 뭐 이걸 외면해야 된다. 이런 시장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어쨌든 시장을 수급을 이끌어가는 힘은 지금은 요즘에는 패시브 인덱스 쪽에 다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보면 AI 그 인덱스 그 액티브 ETF 펀드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밸류가 충분히 차더라도 뭐 MSCI나 이런 쪽에 이제 뭐 편입되거나 이럴 때 이제 충분히 기관들한테 물량을 떠넘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잘 이렇게 안 밀리더라고요. 요즘엔 측면을 보면. 네. 그리고 제가 가기로는 최근 10년 내에 반도체 업황에서 가장 큰 폭의 변화는 2017년도에 사실 미국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를 대량으로 지으면서 전자 주가가 2배 이상 올라가는 그 구간이 가장 최근 10년에 가장 드라마틱했던 것 같은데 일부 투자자들은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왔으니까 기존의 데이터 센터 외에 인공지능 시대를 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데이터 센터 증축이 들어가면 과거 한 2017년처럼 엄청 임팩트 있는 메모리 반도체 호황이 슈퍼사이클만 오는 거 아니냐는 기대감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관점은 올해와 내년에 대한 기대감입니까? 아니면 아직은 조금 먼 한 뭐 4, 5년 후의 얘기로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그러니까 서버용 AI 반도체 시장은 그 가시화된 것 같아요. 이미 보입니다. 그래서 뭐 향후 5년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이 50%는 될 것 같아요. 네. 연평균 성장률이. 그러니까 이제 이 시장 커지는 게 보이는데 이게 시장의 기대감을 좀 더 충족시키려면 다른 쪽 온디바이스 AI 쪽에서 뭔가 좀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나와서 새로운 반도체 수요를 촉발시키든지 뭐 그게 모빌리티가 됐든 XR이 됐든 뭐 온디바이스가 됐든 뭐 이런 쪽에서 뭔가 가시화되는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이 만약에 중첩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사이클이 강하고 길게 이어질 수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상반기 중에 한번 수익 실현을 하라는 측면은 이게 펀더멘털적인 이슈보다는 네. 올해 정치적인 변수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게 이제는 단순한 경기제가 아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가미되어 있고 미중 패권 전쟁의 사실 핵심이 반도체거든요. 네. 그만큼 지금 많이 엮여 있기 때문에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정말 굵직굵직한 정치 이벤트가 많죠. 지금 1월에 또 대만 총통 선거도 있죠. 네. 이게 친중이냐 반중이냐에 따라서 또 반도체의 어떤 그 연합 구조에서 굉장히 또 달라질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우리나라 총선도 걸려 있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일단은 좀 불확실성 하반기에 몰려 있는 불확실성들을 좀 더 보고 약간 좀 힘을 빼자 상반기보다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게 하반기에 사이클이 끝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일단은 이 만약에 상반기가 그 정도로 우리가 좋은 그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 달린다 그러면 하반기는 좀 더 조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섹터 업황만 보기 아니라 전체 또 매크로까지 봐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결국 이제 마지막 질문 이제 곧 나올 게 4분기 실적에 대한 얘기들이 요즘 시장에서 얘기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투자자들이 기대감을 어느 정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께서는 4분기 실적 발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생각보다 잘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수출 데이터를 보면요. 네. 12월 반도체 수출이 110억 달러 나왔습니다. 이게 15개월 만에 최대치거든요. 그러면 그게 아무래도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실적에 이제 반영이 돼 있겠죠. 그리고 지금 분기별로 보면 이게 6분기 만에 처음으로 이제 플러스 성장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만큼
지금 사실 하드 캐리하는 건 디램 쪽이에요. 그러니까 디램 쪽이 거의 74억 달러 정도 나온 걸로 파악되고 있고 낸드 플래시는 놀랍게도 17억 6천만 달러밖에 안 됩니다. 보통 이제 정상적일 때는 디램 6, 낸드 4 이 정도 비중이거든요. 메모리 쪽에서. 그만큼 지금은 낸드는 체력이 약하고요. 그리고 수요의 가시성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반등을 이끈 거는 Q 물량보다는 비트 공급보다는 가격 상승으로 올라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실제로 3분기도 보면 비트 공급 기준으로 보면 2%가 줄었는데 가격이 오르면서 매출은 10% 이상 늘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삼성이 감산의 조기 마무리 가능성이 있으면 이게 이제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15% 감산 폭이라도 좀 더 유지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그 구체적인 숫자로는 어느 정도 레인지를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삼성전자 실적으로? 삼성전자요. 일단은 4분기는 적자가 이제 뭐 그러니까 반도체 사업 쪽만 보면 적자 폭이 많이 줄어드는 정도로 봐야 될 거고 디램은 아마 흑자 전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DS 부문의 흑자 전환은 아마 이번 1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SK 하이닉스는 아마 4분기 흑자 전환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러면 결국은 실적이 우리의 생각보다는 좀 좋게 나올 것 같은데 시장으로 돌아와서 이제 투자자는 사실 전자를 워낙 오랫동안 기다렸던 투자를 약간 지쳐 있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거의 뭐 7만 후반까지 오다 보니까 8만에 팔려고 했는데 이번에 8만 원 못 와서 못 팔았다고 절망하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그게 클라이맥스는 아닐 거예요. 아직은 여력에 그쵸. 약간 온기가 남아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대표님께서 혹시 같은 의견으로 동의해 주실 수 있는지 아니면 네, 어떠신지. 그동안 이제 물려서 고생하셨던 분들은 적어도 올 상반기까지는 좀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상반기든 하반기까지 끌고 가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거기서 약간 비중 조절 정도만 만약에 상반기에 삼성전자로 수익이 좀 난다 그러면 비중 조절 정도는 하고 쭉 사이클 끌고 가보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특정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99,000원 푸른 증권사가 나왔다던데 네. 어때요? 저는 삼성전자는 충분히 10만 원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언제요? 올해? 그게 타이밍은 제가 이제 그거는 사실 점쟁이고요. 아. 타이밍까지는 제가 알 수 없는데 어쨌든 이 AI 혁명이라는 사이클 자체가 메모리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의 헤게모니가 바뀌고 있어요. 기존의 메모리라는 거는 법용 커머디티였거든요. 네. 커머디티는 기본적으로 재고가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클 수밖에 없어요. 수요 공급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크거든요. 근데 TSMC로 대표되는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주문을 받아서 생산하기 때문에 네. 밸류에이션을 좀 더 많이 줍니다. 근데 메모리라는 게 지금 법용 ASSP에서 A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HBM이라고 하는 게 A식이에요. 주문형이에요. 그러면 1년 동안 주문한 건 무조건 사가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런 쪽이 비중이 점점 커져요. 향후 몇 년 동안에. 그러면 A식의 비중이 ASSP, 법용을 넘어선다 그러면 메모리에 대한 멀티플을 어떻게 줘야 되죠? 거기서 보면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향후 밸류에이션을 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부분 제가 올해 반도체 관련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을 제가 감히 한번 여쭙겠어요. 굉장히 민감한 질문인데 지금 오늘 기준이라면 삼성전자 vs 하이닉스 이게 정말 투자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모멘텀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단 대장주를 잡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메모리의 A식을 주도하는 건 하이닉스예요. 그래서 하이닉스 주식을 사는 게 맞고요. 그리고 본인의 투자 스타일이 나는 엉덩이가 무거워서 잘 안 팔 수 있어. 지금 이제 견딜 수 있어. 그런 분들은 밸류에이션 매력으로 보면 삼성전자 맞죠. 네. 나오실 때마다 이 질문 가장 많이 받았어요. 저도. 네, 둘 다 사시면 되죠. 네, 제 답변도 사실 거의 비슷하게. 네. 너무 감사합니다. 밀도 높은 시간 너무 좋습니다. 네. 삼성전자 10만 원? 와, 그날이 올까요? 네. 와. 넘어가면 저 한번 불러주십시오. 와. 오면 뭐 부르는 정도로 파티해야죠. 파티해야죠. 네, 저희 삼성전자 주주가 우리나라에 몇십만 명입니까? 네, 몇백만 명입니까? 끝내야 되죠? 네, 끝낼 시간이 왔습니다. 너무 아쉽게도 밀도 높은 아쉽네. 시간을 끝내야 된다고 싶습니다. AI나 이런 것도 여쭤보고 싶은데 다음에 꼭 한번 더 네네. 빠른 시간 내에 또 나와주시면 꼭 한번 나와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좋을 것 네, 가능하면 화요일이나 목요일에. 네. 나오실 때마다 항상 좋은 인사이트를 주시는 우리 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반도체에 관한 밀도 있는 시간. 네. 저희는 좀 타이트한 거 너무너무 너무 좋아하거든요. 좋아요, 너무 네. 좋아요. 이런 내용은 사실 두고두고 한번 복습해 보시면 음. 지식 레벨도 더 높아지고 맞아요. 시황 볼 때도 더 좋아지고 게다가 또 대표님이 좀 디테일한 내용까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아니 대표님이 기술적인 것도 100% 이해하시면서 주가 측면에서도 같이 이해를 하고 계시니까 맞아요. 훨씬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도 퇴근길 라이브 1시간 또 열심히 달려봤는데요. 데일리인트와 심층 인터뷰 또 다시 한번 보시면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뒤에 오는 언더스탠딩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